김정은은 온갖 고급 승용차를 패션처럼 갈아타고 다니고 아랫놈들은 차를 가져도 좋다고 했는데 그마저 빼앗겨 사기를 당한다면 그 체제에 누가 충성하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올 초부터 자가용 승용차 소유를 전격 허용했다는 대북 소식통들의 증언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실제로 자가용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가 바뀌었으니 사람들이 큰일처럼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개인 휴대전화 허용보다 더 북한 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도 북한이 자가용 승용차 보유를 허용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며 지켜보니 대단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차량을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차량 등록은 사업소나 기관 명의로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개인 명의 등록까지 허용했다고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획기적인 변화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은 지금까지도 자가용 소유는 북한 법률상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북한 민법 59조엔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고 개인 소유권의 대상을 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지금까지 조청년 귀국자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바로 민법 59조의 앞조항, 개인 소유의 성격과 원천을 규정한 민법 58조에 개인 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유지 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터밭 격리를 비롯한 개인 부업 격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분배로 차를 삽니까? 국가의 추가적 혜택으로 차를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김정은이 지시한 고위 간부들에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텃밭 농사로 차를 사거나 차를 살 정도의 상속, 증여가 이루어져도 당국이 하지 말라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을 살 수 있는 큰 돈은 민법 59조의 맨 뒷줄,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이는 일본에서 송금이 오는 귀국자들이나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척이 보내온 돈이고 그걸 북한 당국이 허용했으니 집에 전달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려면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민법 58조 적용의 유연성입니다. 차량 구매 비용은 분배나 개인 부업으로 충당할 수 없고 또 북한과 같은 체제에선 많은 돈을 합법적으로 벌었다고 증명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증명하려다 오히려 재산 규모가 공개돼 비사유지적 행위자로 처벌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자가용 소유는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 얻은 개인 수입이나 외국에서 벌어온 재산, 장사를 통해 번 재산을 모두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에 포함시켜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또 운전면허 제도도 개편돼야 합니다. 북한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자동차 운전사 양정소에서 1년을 공부해야 하는데 입학 자격과 연령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여성은 운전면허를 거의 내주지 않다 보니 자가용이 허용돼도 남자들밖에 운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승용차 보유가 허용이 되면 이는 북한 주민들의 욕망을 크게 자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는 자가용 승용차 10만 대 정도가 팔릴 수 있는 구매력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평양에만 수만 달러 이상의 주택 수십만 세대가 있는데 대다수의 거주권, 즉 입사증이 달러로 거래됩니다. 돈 있는 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평양 주택 구매 자금도 민법 58조로 걸거들면 태반이 불법입니다. 오죽하면 북한 사람들이 숨 쉬는 것 빼면 다 비사유주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택 팔고 사는 것에선 이 법조항이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처벌의 칼날을 쥐고 있는 자들부터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 누가 누굴 처벌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거주권을 샀다고 해서 완전한 내 소유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숙청이나 처벌을 받아 감옥에 가거나 지방에 추방되면 그 집은 그냥 보상 없이 국가에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 정도 아니면 나머지는 집거래에서의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자가용 승용차도 권력계층부터 보유하게 되면 주택과 마찬가지로 민법 조항이 사문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긴 북한입니다. 자가용 승용차 보유를 허용해도 개인이 무작정 좋은 차를 살 수는 없다고 합니다. 벤츠나 렉서스 같은 고급 승용차는 여전히 국가가 허용한 고위 간부들만 탈 수 있고 개인은 중국산 차량 보유가 허용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팔리는 5,000달러 좌우의 4인용 전기차 같은 것은 북한에서도 잘 팔릴 것입니다. 그런데 새 차보단 폐기 직전에 값싼 중고차가 실은 북한에 대량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휴대전화의 경우 초기에 장사꾼들이 많이 샀습니다. 실시간 시세 정보의 교환은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큰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도 마찬가지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하늘 땅일 것입니다. 배낭을 메고 다니는 장사꾼은 도태될 것이며 물류 이동은 훨씬 활발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가용의 진짜 의미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비싼 집과 차는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도 그런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어제의 동료가 비싼 집으로 이사를 가고 우리 집은 왜 차가 없냐는 자녀의 투정에 초연해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자가용 보유가 허용됐다 해도 아직은 정말 믿고 사도 될지 몰라 서로 눈치를 보는 시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이나 인맥을 믿고 용감하게 사는 자들이 점점 나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무사하다면 너도 나도 차를 사게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자가용 차량들이 퍼지게 되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들먹이며 자가용을 뺏기도 쉽지 않습니다. 차를 몰수한다는 것은 곧 부유계층에게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도 함께 빼앗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온갖 고급 승용차를 패션처럼 갈아타고 다니고 아랫놈들은 차를 가져도 좋다고 했는데 그마저 빼앗겨 사기를 당한다면 그 체제에 누가 충성하겠습니까? 아무튼 자가용 도입이 북한에 어떻게든 변화를 가져올 것임은 분명합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